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거의 월말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어제 좋았던 분위기와 달리 오늘 막판에 좀 쏟아지는, 그러니까 2시 30분 이후에 시장이 쏟아지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때 시간 즈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일본 시장의 움직임, 엔달러 환율 움직임이 그때 시간부터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변동성이 왜 컸는지 말씀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갑자기 쏟아지는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조금은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바라멜님. 예, 다시 오셨고요. 최진웅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디가 젊은이시네요. 네, 감기 빨리 나으시길 감사합니다. 예, 한규동님 오셨고요. 추륜양님, 네, 오셨네요. DK님, 반갑습니다. 안지연님, 양말님, 예, 원래 버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셨고요. 로드만 데니스님, 네, 안녕하세요. 뚝쭉 오셨네요. 네, 닥터 K님도 정강 후약 흐흐 이렇게 주셨는데 좀 힘드셨죠? 막판에 어제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왜 막판에 그렇게 흔들렸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탈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좀 오셨네요. 수시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메타의 신제품 출시 소식에 증강현실과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어제 방송에 이미 말씀 한번 드렸었죠.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로 LED 관련주라든지 영상 컨텐츠, 그리고 해운과 패션 의류, 석유화학, 카지노 여행 면세점, 요리기판, 웹툰 관련주가 강세를 출발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의 마이크론 호실적 때문에 약 14, 5%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경기 부양 기대감,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신고가 경신을 다시 했고요. 소재, IT 등 경기 민감주가 강세 보인 가운데 다만 어제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다가 좀 다시 주춤한 것들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SMCI 관련된 회계 부정 법무부 조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정 법무부 조사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어제 막판에 제가 방송 말미에 아주 끝 말미에 파이낸셜 타임즈 이야기를 좀 들으셨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12월부터 증산을 계획한다 이야기 나왔고요. 배럴당 $100의 목표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WTI 기준 관련해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보입니다.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시 이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또 너무 경기가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유가는 좀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미래세증권 자료인데요. 보시면 WTI 원유 선물 가격 변동성 추이인데 8월부터 9월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그린색, 이렇게 녹색으로 네모난 박스가 보이실 텐데 7월 중순 이후에 유가 변동성이 더욱더 하방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제 그 이평선상으로도 데드 크로스가 더욱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유율 회복하고 $100의 목표를 일단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하방 쪽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마이크론 실적의 호실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호재의 속등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일단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움직임인데 역시 오늘도 중국 플레이가 진행됐죠. 섬유유복과 화학, 석유화학이 굉장히 좋았고요. 철강 그리고 반도체 일부가 좋았습니다만 반면 조선과 의약품, 통신 쪽은 약세였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호실적 이후에 메모리 관련 불황 관련 의구심이 일부 해소되면서 반도체가 이익을 연속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3 12단 양산 소식도 나오면서 선점에 대한 기대가 역시 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과 화장품 등 중국 민감 주식들이 역시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이 상승폭이 좀 컸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WTI가 빠지면서 1,400원대 초반으로 유지되는 환율에 고유가 고환율 대표 수혜 업종인 조선업이 역시 약세를 보였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신규 상장이 됐는데 양사모도 오전에 강세를 보였고 막판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의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제약바이오, 특히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도 일부 소부장이 좀 약세였고요.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한 외국인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등 코스닥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엔터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이후에 반등세 보이는 엔터 업종이 오늘도 상승세가 지속됐고 역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인 이슈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JYP 엔터 등이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전일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는데 또 일부 종목은 나쁘지 않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 드문드문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영적 분쟁 관련된 이슈로서 종목으로서는 연일 상승세 이어둔 FN 가이드 부분이고요. 미국계 헤지펀드 주식의 처분 소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가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공개했다는 이야기 어제부터 상당히 반영을 하면서 증강현실 관련주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형제 엘리트가 실적 개선 기대가 나오면서 패션, 의류 쪽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좀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 초반 마이크론 반도체 섹터 훈풍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 반영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은 생각보다 중국 관련된 경기 부양 섹터 중심의 움직임들이 역시 나타났고요. 원가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업종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늘 막판에 왜 갑자기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느냐 이거인데요. 자, 오후 들면서 갑자기 N달러가 146엔대 이상으로 N이 갑자기 약세 전환을 합니다. N달러가 이제 급등한 거죠. 그래서 1% 이상 N달러가 약세 전환했는데 니케이가 2%대 중반 2.57%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총선 하루 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소파 수장 아소다로 부총재가 다카이치에게 투표하라고 언급을 했고 총선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368표에다가 원대표 368표로 결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아소다로 부총재가 다카이치에게 투표해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역시 파벌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이렇게 되면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아베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면서 강화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기조상에서 엔화의 약세를 유발하면서 일본 증시의 단기적인 호재로 시장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죠. 2.5% 이상 급등을 했는데 다만 3시 20분에 일본 차기 총리의 시바 시게루가 당선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환율이 다시 엔화가 급락합니다. 엔화 강세로 접어든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러엔 관련된 그 환율 변동인데요. 이렇게 146엔대까지 이상으로 막 치고 가는 거죠. 엔화가 약세로 접어들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일본 시장이 니케이가 2.5% 이상 급등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3시 20분경 지금 이 표는 3시 25분대 그때 본 표인데요. 엔화가 저렇게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로 접어들었고요. 143엔대로 엔화 강세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표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넘겨드리면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자, 장 막판에 2.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니케이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2.84%까지 오늘 한국 시간 3시 57분 기준으로 니케이가 2.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래 되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 날 니케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면 또 한국 시장이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오후 시장 들면서 2시 반 이후에 갑자기
국내 주가지수 선물이 확 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막판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 좀 많이 더 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100% 이유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이 영향이 아마 상당히 좀 엔달러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이런 누군가가 이게 총리에 이렇게 당선되면서 그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BOJ 정책과 이 새롭게 신임 차기 총리에 당선된 분이 아마 좀 BOJ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살짝 좀 일본 시장이나 엔화 이 환율 영향에 한국 시장이 막판에 좀 더 2시 30분 이후에 급격하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을 좀 알고 시장을 좀 월요일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막판에 좀 빠졌다가 뭐 약간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월요일 일본 증시가 좀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엔화 강세가 좀 더 이루어지면 한국 증시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역시 오늘 시장에 막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좀 아쉬웠죠. 중국 시장 사느라 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그래도 다행히 오늘 현물을 좀 사주긴 했습니다만 뭐 하이닉스 중심으로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사느라 외국인들이 가고 또 오늘 일본 시장 막판에 사느라 또 외국인들이 가고 한국 시장은 또 그 사이에서 별로 이 모멘텀이 또 부재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다 보니까 좀 씁쓸한 하루였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영향을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가운데에서 약간 새우처럼 끼어있는 한국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주말 사이에 고민이 좀 많아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11월 달에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11월 달 B컷 확률이 51%로 다소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였고요. 2분기 GDP 확정치도 3%로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1, 2분기 GDI가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GDI는 국내 총소득입니다. 이게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핵심 자본재 전월비 플러스 전환하면서 또 컨센을 상회했죠. 비국방 항공기 제외한 핵심 자본재는 설비 투자 선행지표로 활용됐는데 굉장히 좋았죠. 여기에 따라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B컷이 확률이 다소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5대5 정도로 50bp, 25bp가 비슷한 확률로 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메리츠증권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매크로 자료인데 미국의 GDP 연내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은 매년 가을에 5개년치 GDP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은 22년, 23년 실질 GDP 성장률이 미국이 각각 1.9%와 2.5%에서 각각 2.5%와 2.9%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았던 겁니다. 숫자 상향의 핵심은 소비, 투자 중심의 민간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헤드라인 이외에 두 가지 데이터 업데이트가 눈에 들어오는데 GDP와 GDI, GDP는 잘 아실 거고 GDI는 국내 총소득입니다. 이 괴리가 GDI가 상향 조정되면서 특히 국내 총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그 괴리가 축소됐다는 점이고요. 저축률 또한 평년 수준으로 다시 상향 조정됐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짙은 푸른색과 옅은 푸른색이 나오는데 짙은 푸른색이 많이 올라갔죠. 이게 상향 조정된 GDI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소득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저축률이 수정치에서 평년 수준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GDI가 여러 가지 저축률이 좀 더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게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경기의 불안 요소가 그거 아닙니까? 역시 두 지표, 그러니까 GDP, GDI 부분, 이 부분이고 저축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낮은 저축률이 평년 수준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린 거죠. 조정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뭐 전망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인소득 데이터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표 개선에 영향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계속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GDP 성장률도 이전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말씀드렸던 미국의 저축률이 수중치에서 굉장히 빠지는 걸로 보였던 미국 저축률이 평년 수준으로 다 회복하는 쪽으로 다 데이터가 변경됐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나쁘지 않은 데이터로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일본 시장의 흐름들, 막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수, 환율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시장에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시장 참 어렵죠. 네. 뭐 그렇죠. 차기 총리, 일본 차기 총리까지 신경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주식하기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나 비철금속, 석유화, 건설기계 상승인데요. 역시 중국이 예고대로 지준율을 0.5% 인하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고됐던 것들을 오늘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이 대대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울러서 중국 당국이 대형 국영은행들의 최대 1조 위안 약 189조 정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이라든지 청년 실업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시 정부가 국정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 촉진 목적으로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할 것이다 밝혔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이 현금 지급을 하면 대부분 쓰지 않고요. 대부분 또 저축을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진작에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뭐 형성그룹, 컬러레이, 크리스탈 신소재 등도 오늘도 역시나 좋았고요. 뷰티스킨, 형제엘리트, 뭐 파라다이스, 글로벌 텍스프리, 지네어, 드래곤플라이 등의 뭐 화장품, 패션, 의류, 카지노, 면세점, 그 다음에 항공사, 그 다음에 게임, 모바일 뭐 이런 쪽 관련된 쪽에 중국 소비 관련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했다는 시크리컬 업황 회복에 따라서 알맥, 풍산, 프리엠스,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등의 비철금속과 석유화, 건설기계, 철강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이 어제 기준인데요. 구리가 $10,000를 터치했습니다. 7월 이후에 처음이고 그래서 오늘 풍산이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역시 이런 쪽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TMB 폴리오라는 플랫폼에서 오늘 중국 부양책에 대한 외사들의 평가에 대한 뭐 자료를 좀 더 핵심적으로 추려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헤지 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다. 통화 완화를 예상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 부양책을 발표할 줄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었다. 중국 증시는 급상승 이후에도 상승 여력이 크다. 중국 자산이면 ETF와 선물 등 무엇이든 매수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국의 부양책 덕분에 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자금들이 중국 시장을 지금 매수하고 있다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부양책은 과거와는 강도가 달랐다. 기대했던 중국 증시의 회복이 드디어 도래했다. 투자자들의 중국 랠리에 참여해야 된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중국 증시가 중점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7%의 중국 주식 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4일에 2021년 3월 이후 최대 1일 매수액을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이 또 이렇게 뜨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이 있는데 또 수급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몰려가게 되니까 또 한국이 소외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모건 스탠리도 인민은행이 내놓은 부양책과 정치 국회의 발표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상하이 선전 300 지수는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번 부양책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조치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후속 조치와 세부 사항 등 각종 정책의 일정이다. 정치국 회의의 발표로 중국 증시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좋은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모건 스탠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잠깐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맞물려서 단기간적으로는 골드락스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 국내 증권사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석유화학 쪽이 이제 역시 롯데케미칼 등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키움증권에서 경계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의 수요 성장이 경기 부양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야기인데요. 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27년까지 석유화학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키움증권은 다소 조금 보수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22년 선진국의 1일단 폴리머 제품 소비량을 중국이 상회하는데 인당 70kg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진화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겪는 1인당 폴리머 연간 수요로 이 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둔화가 포착된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GDP 승수인데 중국 화학 수요의 GDP 승수는 산업 진화에 따라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요 비중인데 중국 폴리머 수요가 약 35%, 북미 15%를 합쳐서 대략 범용 수요 절반이 중국과 미국에서 발생을 하는데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북미와 중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은 전체 폴리머 수요의 약 0.59%로 크지 않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그렇게 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드 흐름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품 수요 비중이 2022년 전체 PE의 5%, PP의 7%에서 2050년 PE가 13%, PP가 14% 성장할 전략인데 전반적으로 인도 시장의 파급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석유화학 종목들 관련해서는 추격 매수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기준 중국과 북미의 GDP 추가 성장에 따른 화학 수요 추가 발생분은 대략 1%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자, 거기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석유화학 주가 랠리에 대한 판단, 생각이라는 코멘트를 냈는데 펀더멘털 역시 지금 좋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미국의 에탄 가격 톤당 160달러 그리고 납사는 톤당 640달러 수준인데 중국의 미국 PE 수입량은 전년비 29%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PE 수입은 마이너스 전환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납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석유화학 쪽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결국 한화투자증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에탄 가격 추이와 납사 가격과의 비교인데요. 에탄이나 납사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중국의 PEPP 수입 현황인데 보시면은 미국산 PE를 많이 갖고 있죠. 여기서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것은 8월 달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 부분을 보는 것은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입인데 미국산 수입이 굉장히 많고 한국산은 8월에 들어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것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은 다소 좀 플러스이긴 하지만 8월 접어들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한국산 전체로 봤을 때는 PP가 오른쪽 보시면은 8월 달도 마이너스고 1월부터 8월까지도 누적 수입 현황이 마이너스 역성장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원가, 납사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의 롱손 95만 톤 정도의 가동 차질을 빚었던 설비에 가동 재개가 있고요. 신규 그 다음에 NCC 추가로 납사 수요 증가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화합자 입장에서는 화학사, 석유화학사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국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9월, 10월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3분기 업황 그리고 실적은 2분기 대비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적보다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도 롯데케미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롯데케미칼도 23년 이후에 평균 PBR이 0.36배 정도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다. 라고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오히려 만약 그 석유화학을 꼭 해야 된다면 소비 진작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효성 TNC가 오히려 더 낫다. 스판덱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년 트렌드 고려 시에 스판덱스 가격 하락은 3년 정도 지속하는데 지금은 원단 업체가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최근 원료인 MMDI가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스판덱스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효성 TNC, 오늘 효성 TNC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살려면 NCC가 아니라 효성 TNC 쪽으로 사라. 그리고 혹은 건설업황 등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도화학이나 롯데정밀화학 정도를 접근하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국발 관련된 급등이 연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을 계속 하고 있네요.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방송 중에 어떤 분이 말씀 주시는데 방송을 그냥 듣다 보니까 제 방송이 인터넷 강의처럼 들린다 이런 말씀을 했죠. 저도 제가 가끔 어제도 제가 한번 제 방송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 같아요. 인강. 수능 인강. 되게 건조하고 무미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열심히 주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방송 자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떠들고 까불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그 내용 자체도 제가 정통 경제 방송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 같습니다. 네,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인강이라도 1타 강사 정도 되고 상당히 내용이 좋으면 들을만 하잖아요. 재미는 없어도. 네, 그러니까 듣는 거죠. 비싼 돈 주고 1타 강사 강의 듣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렇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재미는 없는데 시간 빨리 가는 방송. 재미는 엄청 없는데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제가 메타 관련된 신제품 말씀을 사진도 보여드렸죠. 오라이언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오라이언 공개 모멘텀 됐는데, 야,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뿔테 안경 보니까 킹스맨 이야기가 어제 난다, 생각난다, 그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젠슨왕 CEO가 극찬을 했다. 특히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감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제2의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은색의 두꺼운 뿔테 안경처럼 생긴 오라이언이 뭐 문자 메시지가 물론 화상통화, 유튜브 동영상까지 다 볼 수 있다 이야기 되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거기에 이제 서비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경 끼고 여러분들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그 안경에 다 뜰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XR 연도별 출하량 전망과 뉴플렉스 XR 관련된 매출 추이 전망인데 오늘 뉴플렉스 뽑았죠. 주가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수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XR 시장 출하량 추이 전망이 위쪽에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고 25년부터 좀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오라이언 같은 경우도 25년 이후에는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뉴플렉스 XR 관련 매출액 추이 전망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푸른색 실선 보시면 역시 증가하는 모습까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MR 구현이 관련된 메타 퀘스트 3XS라는 그런 제품이 나왔죠. $299인가요? 예. 오른쪽 보시면은 메타 퀘스트 3S가 나와 있죠. $299. 예, 그래서 기존에 $499 정도 수준인데 이게 $299로 다소 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저가 모델로 이제 접근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더라도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컨텐츠죠, 컨텐츠. 자, 컨텐츠를 가지고 역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컨텐츠가 보호가 되면 아마 물건들이 좀 팔리지 않을까. 이게 $299면 웬만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글쎄요, 닌텐도 이런 글쎄요. 게임기보다 더 싸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고. 자, 그래서,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메타 퀘스트 3S의 전 세계 구글 트렌드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잘 봅니다. 다음 표.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검색량이 좀 급증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게 검색이 관심이 많아서 급증을 하는데 관심만 갖고 사느냐 그건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갑자기 퀘스트, 메타 퀘스트 3S에 관련된 이 검색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뭐 새로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트렌드가 계속 늘고 있으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관련주로서는 최근에 메타가 움직임이 굉장히 제일 좋습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MP, 뉴플렉스, 버넥트, 스코어넥, 라운텍 이런 관련된 좀 올랐고요. 맥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 발생 속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쭉쭉쭉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오늘 관련된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호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 반도체 지수가 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좀 괜찮았지만 삼성전자는 다시 약보합으로 마무리됐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ISC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플러스로 마감된 종목도 꽤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제가 삼성증권 보고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주가 회복세 나타나고 있고, 대세가 된 비관론에 반하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주가의 분위기를 변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쭉 이야기를 나왔고요. 공급 제약을 감안한다면 오버서플라이 리스크,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말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도 PBR 1배이기 때문에 빠질 구석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오늘 매일경제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사를 저희가 인용을 해보면, 매일경제 쪽의 기사를 보면 충격의 매도 보고서를 냈던 모건스탠리가 충격의 매도 보고서를 낸 다음에 모건스탠리 서울 창구에서 SK하이닉스 106만 주 폭풍 매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도 리포트 발간 전 대량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서울지점 창구에서는 26일 날 하이닉스 주식 106만 1,547주, 삼성전자 주식 81만 6,964주의 매수 주문이 체결됐다. 주가 급락시키고 난 다음에 선행으로 팔고 매도 리포트 내고 급락하니까 매수. 이게 만약에 기사가 맞다면 금융당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들여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모건스탠리. 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기사 내용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의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BOA에서 냈던 리포트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서머리를 한 게 있습니다.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감사하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최근에 BOA 쪽에서 미팅을 많이 진행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팅을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하락 시나리오에서도 24년 4분기에서 25년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평균 판가 인하가 전분기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로 인해서 25년, 26년도에도 HBM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팅을 해보니까 그렇게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OEM 또는 칩 제조업체가 보유한 범용 메모리 칩 재고 정상 대비 증가율이 불과 2개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고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고는 DDR4에서 재고가 있는데 DDR4 같은 경우는 전체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DDR4의 재고 증가가 그렇게 업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OEM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칩 제조업체의 상품 메모리 설비 투자 지출이 절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캐펙스 증가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HBM 쪽으로 계속적으로 제조 라인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 캐파가 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2년 기준 현재 캐파가 레거시 제품 DRAM이 8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 서플라이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계속적으로 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범용 메모리 칩 수요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 잠재적인 업사이드, 그러니까 신규 AI 스마트폰 PC용 메모리 용량 증가, 이에 따른 25년 하반기에 평균 판가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일부 핵심 고급 장비의 제한, 미국 정부의 통제 영향, 그리고 낮은 품질, 수율 문제를 고려할 때 중국 로컬 업체, 칩 제조업체, CXMT, 그다음에 YMTC 등이 글로벌 메모리 공급에 미치는 한 자릿수의 낮은 영향력만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XMT 등이 대규모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주 비관적이다 말을 하는 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웨이퍼 투입량 대비 지금 나오는 아웃풋이 60%도 안 된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수율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미국 정부의 통제 때문에 장비가 제대로 못 들어가서 수율이 안 잡히고 있다. 그래서 공격적인 메모리 칩 관련된 캐파를 늘리고 있지만 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물량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공습은 별로 영향을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지는 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포함된 한국의 밸류업 지수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일부 설비 투자 지출도 좀 더 절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분기별 FCF가 크게 개선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부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아마 7조 이상 지금 아마 불린 어떤 뭐 빌린 돈을 갚았다. 재무구조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PBR 1배여서 주가 하락폭이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OA에서 미국 투자자들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리된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너무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12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젠발트부터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까지 12개의 IB 쪽에서 마이크론 관련된 애널리스트 의견을 정리해 준 표가 있는데, 이게 저희 다 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상 이거는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 들어오셔서 이 원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12개의 글로벌 IB들이 마이크론과 관련된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메모리 쪽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해 놨습니다.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서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맘님, 일타 강사 맞아요 말씀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타 강사 맞다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네 번째 섹터는 해운과 종합물류, 곡물주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 하나 띄워주십시오. CNN 비즈니스 관련된 해외 쪽 헤드라인인데요. 역시 이거는 곡물 쪽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의 항만노조 파업 이슈가 있는 거죠. PD님 하나 좀 띄워주세요. 헤드라인 띄워주시면은 최근에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항에 있는 6개 곡물터미널 노동자 650명이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 항구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가 협회 설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지금 임금 협상 때문에 30일까지 사용자 측인 미국 해운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월 1일 날 파업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굉장히 많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캐나다 항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밴쿠버 항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쪽에는 지금 지난해 캐나다 전체 수출량의 70%에 달하는 곡물 2,700만 톤이 터미널을 거쳐간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곡물 관련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루에 곡물 10만 톤이 쌓이기 시작하면 매일 3,500만 달러 약 465억 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역시 곡물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해운, 항만, 종합물류, STX, 그린로지스 이런 것도 주가들이 올라갔죠. 우리가 사료 곡물이라면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KC피드, 한탑, 한일산, 누보, 신성홀딩스 이렇게 테마주들이 또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페노션, KCTC, 동방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해운 쪽 관련된 항만 쪽 일은 상당히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 그렇게 발 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놔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또 민주당이 공화당이 누가 나서갖고 한쪽 편을 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놔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해운 관련된 파업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심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 2차 전지 쪽도 일부 관련주들이 일부 오르는 종목들이 보였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25년에 정책효과, 규제, 보조금, 금리는 내려가니까 여러 가지 할부 금융이 내려가니까 전기차 부분도 상당히 수요가 일부 다른 것도 수요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규제도 역시 좀 보조금 이슈도 독일 쪽에서 지금 보조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업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업턴 이슈의 비율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CO2 관련된 배출 규제 강화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CO2 배출 규제 강화, 규제 부분, 그리고 보조금, 독일의 보조금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비컷, 11월 달에도 한 번 더 비컷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역시 2차 전지 등을 뿐만 아니라 소비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시에도 유럽만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가 실적 개선 유효하다 이렇게 NH증권 이야기를 했고요. 역시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많이 팔린 곳은 중국밖에 없는데 유럽 쪽이 독일 때문에 좀 턴을 할 수 있다. 북미 쪽도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중국의 탄산리튬 재고 추이인데 아직은 조금 주춤합니다. 재고가 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주도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조금 주춤하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회색 실선과 그다음에 푸른색 실선이 있는데 이 실선이 푸른색 실선이 리튬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실선이 양극재 수출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두 사이의 실선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재고가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수입이 있는데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고가 증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23년 연말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 스프레드가 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리튬 재고 추정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서 수입과 수출이 벌어지면서 약간 재고가 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상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바클리 같은 경우도 3분기에 테슬라가 47만 대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도 회복세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매출의 핵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역시 말씀드렸던 LNF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 의하면 양극재 가운데서는 지금 3분기 실적이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오히려 좀 양호하고 삼성 SDI는 기대치보다 조금 부진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참고를 그거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철강입니다. 역시 오늘 철강이나 후판 가격 상승이 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가 생기니까 철강이나 후판 가격도 조금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조선주가 좀 안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조선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특이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대부분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3분기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실적 약세 전망한다. 그리고 24년에 LNG 컨테이너 대량 발주로 인한 기고 효과 때문에 내년에는 발주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선 발주 중국의 싹쓸이 등의 요인 때문에 10월과 11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조선업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하다는 판단을 대신증권은 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실적 상승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는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주가 빠지면은 좀 길게 보고 내년 정도 보고 다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조선업종보다는 모멘텀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산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게 맞지 않나. 최근에 로키드 마틴 주가 보면은 거의 신고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종, 현대로템이나 이런 L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 같은 방산업종에 오히려 조선업종보다는 방산 쪽으로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이버 웹툰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0.91%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가 오늘 좀 반짝이 모습이 보였다. 간만에 그런 이야기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와 관련해서 국내 입법 절차 본격화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상신 브레이크라든지 경창산업 이런 종목들이 역시 나왔습니다. 자동차 페달
그 오조작 관련된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인명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회 통과가 유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1타 강사까지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면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그에 맞게 걸맞게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편히 쉬고 다음 주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